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스에서 헌법과 공법 기록형을 전임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랑 형사 다 하시고 이제 헌법을 들으러 오셨는데요. 일단 책 다 받으셨죠? 네, 책은 여기 헤르메스에서 나오는 책 아니고 필통북스에서 나오는 헌법 선택형 연습 교재입니다. 혹시 교재 안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내려가시면 교재 주실 거예요. 교재를 잘못 가져오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은 교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시험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나죠. 다음 주에 발표나는데 어, 다음 주 발표나는 때에 행정법 선택형 수업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잖아요, 그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발표나면, 원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러면은 금요일에는 학생들이 안 오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는 저랑 같이 헌법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헌법 선택형은 오늘부터 6일 동안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총 6회 동안 18시간 정도 헌법 선택형을 진행을 할 텐데 이 교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지금까지 역대 출제된 모든 문제들과 사법시험은 5개년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모의시험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형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이제 그 우리 헌민형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모의시험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모의시험보다는 사법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걸 다 푸실 시간이 있으시면은 변호사 시험과 사법 시험과 모의 시험을 다 푸시고요. 그러지 않으시다면은 변호사 시험과 사법 시험을 먼저 푸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은 내가 모의 시험 문제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 좀 이런 취지로 문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문제와 사법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문제 구성표를 보시면은요. 어,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문제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좀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재에는 변호사 그 각 파트마다 변호사 시험에 기출되어 있는 횟수는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법 시험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문제 개수를 오늘 나눠드리는 게 문제 구성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문제를 한 55개 정도 풀어야 진도를 다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1시간에 한 18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오늘 한번 좀 열심히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하던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이 빠른 편이어가지고 저기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1.3배속 내지 1.5배속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내일부터는 6시에 항상 30분 동안 시험을 칠 거예요.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그날 나가야 되는 진도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25문제를 나눠 드릴 겁니다. 30분 동안 25문제를 미리 30분 동안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니 30분 동안 20문제는 왜 25문제를 푸느냐? 30분이면 원래 20문제잖아요. 그죠? 30분이면 20문제. 왜냐면은 이제 70분에 여러분들이 40문제 푸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단원이 같고 중복되어 있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진도별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30분에 25문제 정도는 좀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지 않으시면은 사실 실제 시험에서 내가 시간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은 6시까지 오셔가지고 30분 동안 문제를 푸시고 저랑 같이 진도를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그날 배울 25문제를 그냥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날 배울 25문제 정도를 풀 거니까 혹시 예습을 하실 분들은 그냥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문제 구성표 보시면서 예습 범위를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6일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요약서, 뭐 헌법 엑기스 핸드북 보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뭐 헌법 그 스파르타처럼 되어 있는 그 숫자 책을 보시는 분들은 숫자 책으로 이제 그 진도에 맞춰 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을 하시거나 하시면서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6일 동안 헌법을 다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이 헌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체계를 익히고 틀을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선택형 연습의 교재 구성도 제가 일부러 헌법재판부터 넣어뒀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 다른 교재들은 헌법재판 부분이 뒷부분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강의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헌법재판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헌법재판부터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힘드시거나 혹은 뭐 공부 방법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의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힘드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저도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같은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이제 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동력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랑 이 시기를 같이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죠. 자, 헌법재판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요. 자, 1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거기 재판에 체크하시고요. 자, 68조 1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8조 1항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고 얘기를 하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보면은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는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판헌법소원은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68조 1항 재판헌법소원 재판 부분에 우리 한정위원 결정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지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이 헌재가 줄거일까요?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정을 해석한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하면 뭡니까? 첫 번째, 재판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는 한정위원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법조문의 조문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해석만 제한을 하게 되는 한정위원 결정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번 헌법재판소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헌법 107조 한번 보실까요? 헌법 107조. 자, 헌법 107조 1항에 보시면은 자, 법률의 위헌성은 어디서 심사합니까?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외에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항에 보시면은요,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어디서 심사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령 규칙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이제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죠. 이제 그 하위에 이제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고 이제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요. 법규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행정규칙에는 뭐 고시, 훈령,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합쳐서 행정입법이라고 얘기하죠. 행정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만 좀 정리합시다. 이 법규명령, 대통령령, 이거는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은요, 시행규칙.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다. 그렇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에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푸실 때나 기록 문제 푸실 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상위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그 법규명령을 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구나, 부령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말 그대로 행정입법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하는 게 행정입법과 이제 처분이 있죠. 크게 나눈다면 행정입법과 처분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입법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다퉈야 된다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다퉈야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이 처분이 위법한가, 그 다음에 명령과 규칙, 이 행정입법이 위법한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107조 2항에서 대법원에서 다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명령규칙 심사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명령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 마찰이 일어나죠. 대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헌법 107조 2항에 명문으로 이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 니네가 심사하냐? 니네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이, 자, 거기 그 문제 2번에서 셋째 줄 한번 보시면은요. 읽어볼까요?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 헌재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런 행정입법이 그 대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그 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다투면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뭐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구체적인 재판이 전제되고 있지 않으면 명령 규칙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대법원만 이 심사권을 가져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명령 규칙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심사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형에 나왔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택형에 나왔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고, 사례형에서는 뭐 써야 된다고 물어보면은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명령 규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같이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07조 2항에서 말하는 것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니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형 지문으로는 어렵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취소소송 그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에.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항상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뭡니까? 기판력. 그렇죠. 기판력 떠올리셔야 됩니다. 기판력. 우리 민사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기판력이 생겨버렸죠. 기판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의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 보세요. 처분에 대해서 A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각 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소 판결에서 이 A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기각 판결 이후에 이 A 처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처분이 예를 들어서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랑 충돌하게 됩니까? 법원에서 내렸던 기각 판결이랑 충돌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이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기각 확정 판결이 있었던 이 기판력과 충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자, 질문입니다. 지금 이 A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랑 모순이 발생하니까? 기판력이랑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뭐만 없애면 다툴 수 있겠습니까? 기판력을 없앤다면 다툴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뭐 재판 헌법 소원으로 다투든, 재판 헌법 소원으로 이 재판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기판력이 없어지니까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겠죠. 자, 그쵸? 그래서 그냥 워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뒤에 해설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거기 셋째 줄 이와는 달리 이하에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확정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행정 처분은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거기 줄 건데, 원행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사례형으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허용이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키워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부적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4번.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자,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한번 줄 그어 보시고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줄 그어 보시고,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하는 또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대법원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긴급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나누어집니다. 긴급 조치에 대해서.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글씨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평생 당황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전해에 저는 내년부터 글씨 잘 쓸 건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못 들으시겠네요, 이렇게 항상 거짓말을 치거든요. 근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야 제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제가 필기해 놓으면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 긴급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재가 입장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요 이 긴급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심사하고 싶다. 자, 그러려면은 대법원은 이 긴급 조치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긴급 조치가 법률이라고 한다면은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을까요? 심사할 수 없죠. 법률이라고 하면 위헌성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랑 같은 효력을 가져야지만 대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명령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지만 심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은 이 긴급 조치의 효력을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령.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첫날이니까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같이. 자, 대법원은 이 긴급 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어떤 논거를 제시할까요? 법률이 되려면은,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관여를 해야 법률이 되는 것인데, 이 긴급 조치는 국회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죠. 국회가 전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해야만 법률이 될 수 있고,
긴급 조치는 국회가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않고 뭐에 불과하다? 명령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 따르면은 관할은 어디입니까? 관할은 법원이죠. 관할은 법원입니다. 자, 하나 더 적을 거예요. 준거규범까지.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자, 이 긴급 조치는 명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인지 아닌지, 자, 긴급 조치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때 이 준거규범으로서의 헌법이 어떤 헌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신헌법과 현행헌법 둘 다가 준거규범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헌법과 현행헌법. 그래서 이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비추어 봐서도 위헌이고 현행헌법에 비추어 봐서도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대법원 똥멍청이 이러고 이제 다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헌법재판소가 한 말은 야, 이게 법률인지 명령인지는 국회가 관여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효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헌재는 뭘로 봤습니까? 얘를 법률로 봤습니다. 법률로 봤습니다. 자, 거기에 해설에 밑에서 셋째 줄쯤에 보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해설에 이에 반하여 헌재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법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위에서 둘째 줄 봅시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그러니까 국회가 관여해야만 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재는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할 수 없고 어디서? 헌재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준거규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신헌법은 준거규범이 안 되고 뭐에 따라서만? 현행헌법에 따라서만. 그래서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거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 대법원은 이것을 명령으로 보고 있는지, 왜 헌재는 이것을 법률로 보고 있는지 논거도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법원은 국회가 관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헌재는 이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라서 법률이 아니고 따라서 누가?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마지막 5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규칙 제정권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규칙에 체크하시고요. 뭐 대법원 규칙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 하기만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만 있다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고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심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규칙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자, 여기서 암기하셔야 될 것들이 또 좀 있네요. 자, 이 헌법재판소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지정재판부라는 용어가 나오고 전원재판부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전원재판부의 출석으로 이제 사건을 심리하죠. 이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얘를 그냥 바로 각할지 안 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이제 지정재판부예요. 지정재판부는 몇 명이냐? 3인입니다. 3인. 그리고 전원재판부는 7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문자를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TVN에서 하는 겁니까? JTBC에서 하는 거예요. 유시민 나오는 토론 그 뭐지?
썰전에서 이제 그 전원책 아저씨가 나왔잖아요, 그쵸? 전원책 아저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원책 아저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때는 3G 전원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책 아저씨는 3G 핸드폰을 쓰신다 이렇게 해서 3G 전원칠. 자,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그렇죠. 전원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두 문자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구, 탄, 정, 권, 위, 헌, 서. 자, 그 밑에 해설에 보시면은요. 그 해설에 23조 보시죠. 23조. 23조 아니고요. 30조 봅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조문에서 헌재법 30조 잠깐만 보실까요? 조문에서 헌재법 30조 잠시만 봅시다. 자, 30조 1항에 보시면은요. 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탄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 권 동그라미, 구 동그라미. 그래서 구탄 정권.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요. 위헌 법률의 심판과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의 위 동그라미, 헌법 소원의 헌 동그라미, 서면 심리의 서, 위헌서. 구탄정권 위헌서. 자, 지금 한번 눈 감고 한번 10번 정도는 머릿속에서 외우세요. 구탄정권 위헌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항상 모든 선택형 지문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암기해 놓으세요. 요거까지 같이 3G 전원칠 구탄정권 위헌서.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2-1번에 탄핵 정당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구탄 정권 그대로 맞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그 30조 2항은 우리가 이 기본권 침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서면 심리에 의하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위헌 정당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권한쟁의 이런 것처럼 특히 이제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한에 대한 다툼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그 정당에 대한 해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자, 또 이번에 2번입니다. 전원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거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죠. 자, 다시.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헌법 소원 인용 결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권한쟁의 심판에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항상 함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함정인데요. 자, 밑에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시면은 전원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을 한다든지 우리 박근혜 탄핵처럼 탄핵 결정을 한다든지 정당 해산 통진당처럼 정당 해산 결정을 한다든지 헌법 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용 결정. 그리고 2호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빠져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권한쟁의 심판은 결국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이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관한 권한에 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용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기각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의 다툼이기 때문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둘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단순히 인용만이 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자, 4번 지문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권한쟁의 심판의 특수성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한번 저 잠깐 보실래요?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헌법 소원 제기했는데 기각 결정 받았어요.
혹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길까요?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죠. 그렇게 생기지 않죠. 맞습니까? 자, 다시요. 위헌 결정과 탄핵 결정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은 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여기 대해서 기각을 당한다거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용 결정은 청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기각 결정은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은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다음에 그 결정에다가 체크하시죠.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래서 만약에 오지문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인용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결정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오지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은요. 권한쟁의 심판 외에는 인용결정만이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모든 결정이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 4번 지문이 우리 권한쟁의 심판의 특수성이니까요. 두 개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보십시다. 2번에 3번.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G, 그쵸? 3G.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부 심판에 회부해야 된다. 그래서 3번 해설해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하는 다수결로 할까요? 아니면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할까요? 거기 72조 3항에 보시면 있죠.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그래서 3인 중에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각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은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5번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지금 2번처럼 이렇게 그 결정에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끼워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4번이 오지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3번, 1번입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헌재법 몇 조에 있습니까? 70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해설에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헌재법 25조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변호사 강제주의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선 대리인에 대해서는 70조 헌법재판소법 70조 헌법소원에 대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대리인 제도 25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헌법소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됐던 것 같은데 국선 대리인 다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선 대리인은 헌법소원에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 심판과 정당 예산 심판의 경우에 예외가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해설에 한번 봅시다. 우리 그 개정 전에 헌재법 36조 3항에는요.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에는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탄핵 심판이랑 정당해산 심판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국법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어쨌든 결론은 지금 기각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기각인데 탄핵을 바랬던 재판관들이 있어요. 탄핵을 바랬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탄핵 결정문에 자기들 이름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무현은 다시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데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쓰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안 쓰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조문을 보니까 아, 탄핵 심판은 안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반대 의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거예요. 모든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시에서 한 번, 변시나 사시에서 한 번씩 출제되고 있는 거니까 유의하십시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반대 의견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도 무조건 반대 의견을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그냥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걔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든 부담스럽죠. 이제 탄핵하는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기각의 반대 의견을 적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탄핵하는 반대 의견을 적거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토론을 거쳐서 웬만하면은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이제 가려고 한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3번 탄권 그쵸. 구탄 정권인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헌법 소원 심판이 끼어 있죠. 헌법 소원 심판이 끼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 4번 심판의 변론과 종국 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자, 앞에는 맞는 지문이에요. 다만 종국 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판정 외에 행해질 수 있다. 종국 결정의 선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해설해 보시면은요. 줄 건데 보시면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5번 헌재는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자 한정위원 청구 이것도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예전에는 이 한정위원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입장을 바꿨죠.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여전히 한정위원 청구는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지문은 왜 틀렸습니까? 뒷부분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5번의 해설 한번 보시죠. 자, 이 5번은 통째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 한정위원 결정이라는 것은 법 조문을 그대로 둔 채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해석만을 다투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이 68조 1항의 재판에서 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포함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제 이런 것처럼 조문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해석을 제외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정위헌 결정 내지 한정헌판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비슷한 거 한번 봅시다. 그 공무원 인사 교류에 관한 뭐 그런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기록형에서도 나온 건데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서로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갑이라는 공무원을 이제 여기로 이제 전출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출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문에 보면은 어쨌든 장들끼리 협의해서 인사 교류를 시킬 수 있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어요. 장들끼리 협의해서 인사 교류를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굉장히 황당해요. 난 여기 우리 어머님도 여기 살고 계시고 내 자녀도 여기 있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일궈 놓은 것이 얼만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갑자기 지네들끼리만 협의해서 가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으면은 이 조문에 대해서 이 조문에 동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 이런 것들 대법원이 해석하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들 형법 생각해 봅시다. 형법.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자, 형법에서 이 폭행의 의미가 뭐예요? 폭행을 누가 해석합니까? 폭행이란 단어는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해석하죠. 대법원이 해석합니다. 협박의 의미가 뭐예요? 대법원이 해석하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도인지 혹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도인지 그런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해석은 우리의 권한인 거야. 해석은 우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다투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대법원은. 해석은 우리가 해야 되지 헌재 니네는 이 조문을 그대로 둘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 조문에서 해석을 빼버리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 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 지자체장끼리 협의해서 인사교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당연히 동의가 전제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법원은 당연히 동의가 전제가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특정한 영역에서 해석을 배제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거나 혹은 어떤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도록 제시하는 한정합헌 결정을 하는 것은 뭐에 합치되는 거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합치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요청상 우리는 당연히 한정위헌 결정이든 한정합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하지만은 결국 이 해석을 다투는 것은 결국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한정위헌 결정을 다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그 내용이 재판헌법 소원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5번의 해설의 첫 번째 줄부터 봅니다.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 구체화된 법률 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재의 고유 권한이며 다음 단어에 체크하실까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법률 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므로 결국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한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68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한정위헌 청구는 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재판 헌법 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는 것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사례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사례형 문제에서는 이 한정위원회 청구가 적법한가, 한정위원회 결정이 적법한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안에서 묻는 문제가 한정위원 청구에 관한 것인지 한정위원 결정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정위원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의 주체인 우리가 하는 게 한정위원 청구입니다. 한정위원 결정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법성의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시각은 아예 달라요. 결론은 동일한데 지금 시각은 아예 다릅니다. 한정위원 결정은 적법하겠어요? 안 적법하겠어요? 당연히 적법하겠죠. 왜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최고 존엄이니까. 근데 한정위원 청구는요. 어디 네가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정위원 결정은 당연히 적법하고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부적법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판례를 바꿔서
적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정위원 결정을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한정위원 청구에 나와 있는 단서 재판헌법소원 다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여기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은 한정위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이 나올까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 왜 다투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대법원은 한정위원 결정에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속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속력.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기속력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기속력이랑.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기속력이 발생한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대법원 이내도 한정위원 결정을 따라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법원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위원 결정은 결국 조문을 살려둔 채 해석을 다투는 건데 해석은 누가 다툴 수 있다? 우리가 다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채로 그대로 있다면은 니네들의 그런 해석을 다투는 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기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한정위원 청구를 묻는 것인지 한정위원 결정을 묻는 것인지 결론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논리를 엉켜서 써버리면은 채점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거는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묻는 문제인지 결정을 묻는 문제인지 잘 구분을 하십시오. 넘어갈게요. 그러면 3번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자, 4번. 1시간에 18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택도 없네요. 자, 4번의 기억.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 결정.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형에서는 권한쟁의가 끼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권한쟁의 인용 결정에 6명 이상 찬성입니까? 아니죠. 과반수죠, 과반수. 권한쟁의는 과반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권한쟁의가 끼어 있어서 틀린 지문이고. 니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심리를 할 수 있으려면은 즉 전원재판부가 구성이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됐습니까? 전원 7, 7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7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행법상 몇 명한테까지만 기피할 수 있어요? 1명만 기피할 수 있습니다. 1명만 기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40폐지를 주장하는 이 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40폐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40폐지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9명 중에 2명의 자녀가 로스쿨에 들어갔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2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현행법상 1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까지 기피하고 싶은데 1명까지만 기피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2명이 기피되어 버리고 1명한테 신문상의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은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불리하죠. 뿐만 아니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데 2명이 빠져버리면은 이 중에서 2명 이상이 반대해버리면 무조건 합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관을 1명까지만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국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을 2명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거 합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헌재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이것도 좀 쉬운 지문이지만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디귿번 한번 빠르게 읽어보실래요? 구탄정권 위헌서, 그쵸? 구탄정권 위헌서 계속 나옵니다. 그쵸? 넘어가시고 리을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틀렸죠. 권한쟁의 심판은 며칠입니까? 60일, 180일입니다. 60일, 180일. 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68조 1항 권리구제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며칠?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90일 1년이죠. 90일 1년. 그 다음에 68조 2항은 며칠입니까?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30일이죠.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60일, 180일입니다. 60일, 180일.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건 사실 뭐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별로 헷갈릴 만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미음번. 미음번도 쉬운 지문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재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이 경우 69조에 따른 청구 기간은 국선 대리인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 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선 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 체크하시고, 자, 빨간 날은 생각하지 말고요. 빨간 날은 생각하지 말고 1월 1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1월 1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어요. 1월 1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언제까지 제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자, 제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1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다시요. 여기서부터.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기산점은 1월 1일이죠. 기산점은 1월 1일인데 1월 1일이 90일에 포함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동공을 보니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1월 1일은 포함이 안 되죠. 초일 불산입이잖아요. 그죠? 초일 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은 그날은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1월은 31일까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은 남은 날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며칠 남았어요? 1월 30일 남았죠. 2월 28일 남았죠. 3월 31일 다 더하면 며칠입니까? 89일이네요. 맞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하루 남았죠. 그러면은 4월 1일이 기산점 말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자, 5월 6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5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1, 2, 3, 4, 5. 5월은 31일까지 있죠.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며칠 남았어요? 25일 남았죠. 6월 며칠까지? 6월 30일. 7월 31일. 그럼 7월 말일이 며칠 때 되는 겁니까? 6, 7, 8, 86일이네요. 그러면은 8월 4일까지. 정말 놀랍죠? 내가 지금까지 날짜 계산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월 18일로 해봅시다. 3월 18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13일 남았고, 4월은 30일, 5월은 31일, 다음엔 며칠입니까? 6, 7, 74일이네요. 그럼 며칠까지? 6월 26일까지. 6월 16일까지. 그쵸? 6월 16일까지. 그러니까 날짜 계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1월 1일에 알았다고 해봅시다. 1월 1일에 알았는데 그러면은 2월, 3월, 4월 내가 4월 1일까지 뭐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해야 되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뭘 갖다 내야 된다라는 겁니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죠. 4월 1일까지. 자, 근데 헌법소원은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으면은 4월 1일까지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 이름으로 4월 1일까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으면 내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딱 법리에 맞춰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쓸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을 해줘야만 내가 제대로 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90일까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재법 70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미음 해설에 보시면은 1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9조에 따른 청구 기간은 뭐를 기준으로? 국선 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때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쓸 수 없으니까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면은 청구 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청구 기간 준수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는 김에 그냥 쭉 봅시다. 헌재법 70조만 보시면은요. 70조 4항 5항도 보고 갑시다. 사항왕도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록형이든 사례형이든 우리 실제로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서 이후에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서 이 국선 대리인과 관련되는 쟁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언제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하면은 이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국선 대리인은 누가 선정해요? 누가 선정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선정하겠죠. 헌법재판소가 강성민을 국선 대리인으로 지정하든 헌법재판소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청구인이 원하는 사람을 국선 대리인으로 할 수는 없어요. 국선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 안에서 국선 대리인을 지정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국선 대리인을 헌법재판소가 이날 선임을 했어요. 자, 5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조 5항. 사망에 따라 선정된 국선 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내에, 선정된 날입니다.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60일 안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국선 대리인이 이 60일 안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65일째, 한 70일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각하해야 될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 청구인 잘못이에요? 국선 대리인 누가 뽑았어요? 헌법재판소가 뽑았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게으른 강성민을 국선 대리인으로 뽑은 게 잘못이죠. 그런데 그거를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는 이 5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합니다. 훈시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70조 1항과 5항을 다 포섭은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70조 1항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70조 1항이에요. 답안에다가 70조 5항은 훈시규정이다 이런 말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70조 1항이다라는 거. 70조 4항도 읽고 갑시다. 헌재가 국선 대리인을 사망을 봅시다. 사망. 헌재는 1항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만 그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시면은, 그래서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 신청을 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도까지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4번 지문은 다 봤습니다. 그렇죠? 4번은 다 봤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 5번에 1번 지문 지겹습니다. 그렇죠? 구탄정권 위헌서 2번 헌재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거기에 두 문자 정권가 체크해 놓으시고요. 우리 헌재법에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다시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 가처분을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가처분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허용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시험도 4회 응시 제한이 있었죠. 사법시험도 4회 응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법시험을 이제 4회 응시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회만 응시하도록 한 이 사법시험 이 대상 조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 조문의 효력을 없애야만 내가 5번째 시험을 칠 수가 있죠.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조문에는 4회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4회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회까지 치고 나니까 5번째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5번째 시험 칠 수 있죠. 5번째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문이 살아 있으면은 위헌 결정 나기 전까지는 시험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조문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허용을 한다면은 일단은 이게 정지가 되니까 내가 5번째 시험을 일단 칠 수가 있겠죠.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는 가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케이스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로도.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소원에는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를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라고 해서 긍정설 부정설 논의하시고 우리 현재 입장은 뭐다?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도 이 가처분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권과 두 문자랑 합쳐서 같이 잘 외워놓으세요. 자, 3번, 4번은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자, 5번.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각하 4인, 위헌 1인, 헌불 4인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다 틀렸는데 해설부터 한번 봅시다. 해설. 요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해설이 중요합니다. 자,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헌법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를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고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본안 판단으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9명 중에 몇 명이 각하 의견이어야만 각하가 되는 겁니까? 5명 이상이어야 되는 건 거죠. 5명 이상. 자, 그러면은 각하 의견이 4인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지문에 다시 보시면은 각하 의견이 4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죠. 본안으로 일단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하실 건요. 우리가 이제 전원재판부로 넘어가기 전에 무슨 재판부가 있다고요? 3G 전원치를 할 때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재판부는 3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일단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정재판부에서 2명이 각하 의견을 밝혔고 1명이 본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 본안 넘어갔어요. 본안이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넘어갔어요. 자,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하할 수 있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정재판부는 3명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장일치가 되면 바로 각하인데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원재판부에서도 5인 이상이 각하 의견이면 각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각하가 될지 말지를 판단은 2번을 받는 겁니다. 지정재판부에서 3명이 전원이 각하 의견을 밝히거나 혹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서도 5인 이상이 각하 의견을 밝히거나 그 경우에는 무조건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헌재의 각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를 때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고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본안 판단으로 넘어간다. 심판에 대상이 되는 법률에 대하여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6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다음, 한편 단순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한정 위헌 결정 등 자, 이 순서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인한테 제일 유리한 게 단순 위헌 결정입니다. 자, 그다음 유리한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도 이제 그 조문 자체가 어쨌든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겁니다. 세 번째가 한정 위헌 결정이죠. 그래서 얘들이 각각의 위헌 의견이 그 자체로서는 6인에 이르지 않는데 합치면 6인을 넘는다면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서 그 중에 가장 유리한 의견이 6인에 이르게 된 때에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위헌 의견이 5이고 합헌 의견이
4명입니다.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됩니까? 위원이 5, 합헌이 4. 그러면은 위원이 6명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어떤 결정? 합헌 결정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위헌이 5이고 합헌이 3이고 각하가 1명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각하가 과반수를 넘느냐. 각하 과반수 넘지 않죠.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으로 가서 위헌이 6명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결정? 합헌 결정입니다. 합헌 결정. 자, 그 다음에 3번. 위헌이 5명이고 각하가 4인입니다. 위헌이 5명이고 각하가 4인이에요. 첫 번째, 각하를 할지 말지 판단해 봅시다. 각하가 과반수를 넘습니까? 5명이 되지 않죠.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에서 위헌이 6명이 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도 합헌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뭐가 된다? 합헌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합헌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위헌이 1명이고 한정합헌이 5명이고 합헌이 3인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각하 의견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는데 위헌이 그러니까 그 개개의 의견만으로는 6명을 넘지 않지만 얘 둘을 합치면 6명이 넘죠. 맞습니까? 얘 둘을 합치면 6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에서 순차적으로 숫자를 더해서 6명에 이르는 게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건 뭡니까? 위헌 의견입니다. 단순 위헌 의견. 근데 단순 위헌 의견은 지금 6명이 되지 않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정합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6명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헌재의 결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정합헌이 되는 거죠. 한정합헌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위헌이 1명이고 그 다음에 일부 위헌이 1명이고 적용 중지 헌법 불합 잠시만요. 한정위원이 2명이고 합헌이 3인인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5번에 다시요. 위헌이 2명이고 위헌 2명, 헌법불합치 2명, 한정위원 2명. 위헌 2명, 헌법불합치 2명, 한정위원이 2명, 합헌이 3명. 위헌 2명, 헌법불합치 2명, 한정위원 2명, 합헌이 3명입니다. 자, 각하 의견 없어요. 각하 의견 없으니까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의견, 위헌 의견이 6명을 넘지는 않지만 얘 3명을 합치면 6명이 넘네요. 자, 그러면은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 뭡니까? 위헌이 가장 유리한데 6명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유리한 거 헌법불합치죠. 합쳤는데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6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유리한 거 한정위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치니까 6명이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덜 유리한 한정위헌 결정이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하나만 더 하고요. 자, 위헌이 1명, 일부 위헌이 1명, 그 다음에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가 2명,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가 2명, 그 다음에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가 5명인 경우에 이제 모두가 위헌 의견이긴 해요. 모두가 위헌 의견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유리한 게 뭐예요? 단순 위헌이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 유리한 거 일부 위헌, 그 다음 유리한 거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그 다음 유리한 거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자, 아까 전에 여기 어딨냐? 그 사법시험 4회 응시 제한 생각해 보세요. 이 4회 응시 제한에 대해서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를 하면은 나는 구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를 하면은요, 사실상 나는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도 적용 중지가 더 유리합니다. 적용 중지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6명 계산해 보죠. 위헌 1명, 일부 위헌 더하면은 2명, 이까지 더하면은 4명,
안 되죠. 여기서 가장 덜 유리한 잠정 적용까지 더해야만 6명이 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 의견은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가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거 첫 번째 각하 의견이 과반수가 넘느냐? 각하 의견이 과반수가 안 넘으면 무조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시고요. 본안 판단에서 거기서 어쨌든 위헌 의견이 6명이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독자적인 위헌 의견이 6명이 되지 않으면은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에서 순차적으로 더했을 때 6명이 되는 그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각하 의견이 4인이기 때문에 다시 문제 지문 한번 보시면은요. 각하 4인, 위헌 1인, 헌법 불합치 4인입니다. 자, 한번 판단해 봅시다. 각하 안 되죠.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으로 넘어가니까 위헌 의견이 총 몇 명입니까?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합헌이죠, 합헌. 합헌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5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